기말고사 시험은요 조금 쉽게 낼게요.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낼 테니까 응용하는 거 없고 이렇게 쉽게 할 테니까 좀 잘 해서 100점 맞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잘 본 친구들은 뭐 그냥 또 계속 잘 보겠죠. 그러고 잘 못 본 친구들도 조금 잘 하시게 되면 뭐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제도 보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볼게요.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있는데, 국민연금제도 적립방식하고 부가방식이라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이제 크게 있습니다.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적립방식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거야. 내가 적립했으니까 적립한 만큼 내가 받아간다. 이거랑 똑같죠.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노후가 되면, 그러니까 많이 적립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과 진짜 보험과 민간의 보험과 유사해요. 그래서 민간의 보험과 유사 이렇게요. 많이 냈으면 저 연금 많이 국민연금 납부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받아갈 때 많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직원 관련된 공무원 연금들이 이제 좀 국민연금보다 많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예전에 세팅할 때 이제 많이 내는 걸로 이제 많이 뛰어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받아가는 측면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부가 방식 요거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오지 모형입니다. 세대 간에 분배하는. 아까 잠깐 성대신문 보니까 뭐 밥 약이라고 아세요? 그런 거 있어요? 밥 약속 해가지고 선배님 저랑 뭐 밥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또 달라지고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 1학년 때랑 2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친구들은 밥값을 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지나가다 선배 만나면 밥 사줘. 그럼 선배는 그냥 사줘야 되는 거야. 그 선배가 도망 다니거나 학교를 안 나오지.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공부하는 선배는 도서관에 있으면 옆에 가서 밥 때가 되면 그냥 옆에 가면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멀리 가지 않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하는 건데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예비군 훈련 했었는데 예비군 훈련 끝나면 당연히 그때도 이제 예비군복 입고 학교 앞에서 그냥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머리는 긴데 돌아다니면서 한 12시까지는 이렇게 뭐 술 먹고 뭐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 받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끝나고 뭐 하냐? 그냥 끝나고 다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세대 간 분배하면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부양하고 당연히 밑에 1, 2학년 저학년이 3, 4학년 올라가면 당연히 새내기나 신입생들이 오면 당연히 밥 사주고 뭐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국민연금제도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오지 모형 이게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는 여기서는 안 생겨요. 세대 간이 아니라 내가 낸 거 내가 받아가는 건데 뭐 이거고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약간 어떻게 보면 분배, 뭐 갈등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적립 방식 거기 밑에 보시면 장점은 그래요. 이게 자기가 많이 적립했으면요. 많이 받아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사실 낼 때는 또 잘 모르는데 세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세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많이 돌려받으니까 돌려받는다는 의미에서는요 뿌듯해요. 이렇게 어이구 내가 이렇게 그동안 많이 납부를 했구만 이렇게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월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기가 낸 거를 그냥 받아가니까 물론 이제 은행이 파산되거나 국가가 망하거나 이러면 못 받겠지만 그게 아니면 거기 2번 제도의 지불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파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파산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제도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세대 간 재분배 상황에서 부가 방식 이럴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대 간에 부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대가 인구가 그냥 10명, 10명, 10명이면 그대로 10명, 10명이면 그냥 한 명이 한 명씩 부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고령화가 된다고. 그래서 원래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예를 들면 뭐 60살부터 받아가지고 뭐 한 80살이면 뭐 하늘나라 가겠지? 이렇게 설계했는데 안 가는 거야. 계속 오래오래 살잖아. 이제 고령화 이렇게요. 이 진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 어떤 분은 얘기하대 운동하는 시간을 아끼면 안 된대요. 저도 이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긴 한데 운동하는 시간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뺏쓰는 거래. 운동 안 하면 뭐 그 시간만큼 나중에 운동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신이 생각하겠지. 너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좋아하는구만 해서 나이 들어서도 아파서 그냥 계속 누워 있어.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는 진짜 운동광이 되게 많으신데 그냥 뭐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도 운동을 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보다는 운동을 최우선시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요 고령화 돼가지고.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한 20명 이렇게 됐어. 근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 애매해요.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요즘은 또 남녀 다 이렇게 좋은 어떻게 직장이나 일을 하고 하는 경우인데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어. 같이 이렇게 희생을 골고루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제 주위도 그런 것 같아.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이게 애를 낳을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애를 가져보자 하는데 또 안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아예 결혼을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자꾸 5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명일 때 10명이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5명에서 20명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거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인구의 급속한 3번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 세대 간의 분배라는 오지 모형이 이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요. 자, 부가 방식의 적용 관련해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요걸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는 지금 공부를 위해서 완전 적립 방식, 완전 부가 방식 이런데 두 개 이제 약간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도 적립 방식이 좀 가까운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될 것인가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돈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야. 수입 이거요. 요거랑 요 지출 요게 이제 같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수입보다 이제 나가는 게 자꾸 많아지면 이제 연금이 위기를 맞게 된다.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수입을 한번 볼게. 자, 거기 보니까 여기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 N 이렇게 했어요. 일하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W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몇 명이 일을 하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보험료 얼마 내니 이렇게 세금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T라고 썼습니다. 나가는 거 볼게요. 나가는 거는 받는 사람의 수 얼마니 이렇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받는 평균 연금 수준 받는 금액이 얼마니 요거 두 개가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 떼어서 그 돈 가지고 또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T는 보험료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눠서 썼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자, N 일하는 사람 수야, 받는 사람 수야. 이게 그래서 옆에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존 비율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의존 비율.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존하는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의존 비율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W, B 이렇게. 요거는 W는 임금이잖아. 저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 임금이고 평균 연금 수준 해서요. 요게
소득 대체율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젊어서 뭐 300만 원을 벌고 있었다. 근데 연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한 3분의 1, 30% 정도를 연금이 내 소득을 대체한다. 가능한 한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3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연금도 300만 원 번다? 이런 뭐야? 완전히 일할 때만큼 임금을 국민연금이 다 대체한다. 100% 대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이게 조금 내고 많이 받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뭐 막 한 건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표 얻으려고 이제 좀 틀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고령화 저출산 뭐 80년대 후반 뭐 그때만 해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신경도 안 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조금 낳읍시다 막 이렇게 막 운동 벌릴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경제는요 나날이 계속 성장하는 거야. 뭐 6%, 7%만 이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지금 잘 나갈 때니까 뭐 저 먼 미래 그러니까 막 1988년 뭐 이때 설계 막 할 때 보면은 저 뒤에 뭐 2050년 아유 그 뭐 미래잖아. 우리가 영화 보면은 뭐 2100 몇 년 이렇게 되면 아유 그거 언제 오겠어? 금방 또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거의 벌써 눈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좀 바꿔야 돼.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연금을 좀 많이 내거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사실 어렵지. 그래서 쉽지 않아 가지고 맨날 이렇게 논의만 하다가 그냥 불발로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진 않아요. 하지만 뭐 신문에서는 늘상 나오잖아. 뭐 2050 몇 년대 뭐 고갈되고 없어진다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지 말고 그냥 안 받을 테니까 내지 말도록 하자.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재분배적 요소도 있고요.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뭐 그 정도만 그냥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그래서 그냥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 사회보장세라는 목적세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합리적인 급여 수준의 문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앞에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 효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 그게 이제 여기에 얘기했고, 보험료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가능한 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령화랑 저출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니 여러분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알아서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생각을 딱 해봐고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저축하려고 했는데 연금으로 국민연금 이미 뺏어가고 있으니까 좀 덜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효과. 이 대체 효과는 저축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했구만. 노후 준비가 그래도 조금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내가 미리 저축하면 돼 해가지고요. 자, 근데 이게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에 따라서요. 여기 국민저축과 개인저축에 좀 차이가 있어요. 살짝만 볼게요.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인이 있어. 한 개인이 있는데 연금에 가입했어. 그럼 개인이 프라이빗, 민간, 개인 저축이라 할게요. 민간의 사적인 저축은 줄어든다니까요. 이렇게 감소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운영 방식이 적립 방식으로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적립 방식은요. 여기 기금을 이렇게 정부가 마련을 하는 거지. 아니 이 보험료를 여기에다가 낸단 말이지. 그럼 정부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기금이 바로 정부저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저축, 거버먼트라고 쓰고 프라이빗 이렇게 한 거야. 정부저축. 자, 그래서 정부저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요 경제언론, 거시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이렇게 국가 전체 저축은 민간과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국민저축이라고 할게. 국민저축. 국가 전체 총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N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민간의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국가 전체 저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저축이 줄어들었지만 그 돈이 그만큼 정부 저축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상쇄가 돼요. 그래서 국민저축은 그냥 불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적립 방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적립 방식. 이렇게. 자, 부가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부가 방식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부가 방식은 네. 이거 좀 올립시다. 네, 스크린을 올릴게요. 자, 똑같이 그릴게요. 아니, 민간 저축이 줄어드는 거는 똑같아. 내가 이제 연금 가입했으니까 이것도 민간의 저축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돈이 여기 기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기금 펀드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꺼져버렸네. 꺼지지? 왜? 또 꺼졌지? 아이고. 알았어요. 안 켜졌어요? 알았어요. 요거 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있는데 이거를요 저기 노년 세대에게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진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받을 건데 이것도 세대간 길게 보면 같은 건데 그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저축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걸 총 합친 국민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민간저축은 줄어들고 정부저축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국민의 총저축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의 자발적인 저축은 다 감소해. 어차피 이거 위에 밑에 적립방식, 부가방식 똑같습니다. 정부저축이 적립방식일 때는 증가하는데 부가방식일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총저축이 일정하고 감소하고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대체 효과는 이렇게 저축을 줄여드리게 되는데 그 외에 기타 효과가 있어요. 기타 효과.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은퇴 효과라고 있어. 은퇴. 내가 이런 국민연금제도가 되면 만약에 또 임금 피크제가 돼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나중에 뭐 정년에 가까우면 임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빨리 조기 은퇴하고 퇴직금 빨리 받고 국민연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받을 나이가 되면 더 일할 수 있는데도 그냥 연금 합쳐서 살만하네. 그러면 그냥 워라밸을 즐기는 게 나은 거니까 그냥 조기 은퇴하려는 그런 유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이제 좀 빨리 은퇴를 하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저축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상속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속 효과. 자,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녀들이 연금을 내게 되면 버는 소득에서 연금 내면서 가처분 소득이 바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자녀들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좀 뭔가 상속이나 이걸 남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위해서 또 저축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설명은 이제 그 로직은 그냥 설명을 붙이긴 했는데 나머지들은 다 저축이 증가한다 그거예요. 인식 효과도 잘 몰랐어. 노후는 뭐 모르고 그냥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라는 걸 통해서 강제로 알려주다 보니까 노후 생활 그거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표가 생깁니다. 돈을 조금씩 납부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축을 해볼까 하는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 때문에 자발적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목표를 원대하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먼 미래에 뭐 30년 후에 아유 뭐 먼 미래 30년 후까지 어떻게 합니까? 3개월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작은 단기간의 목표를 중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뭐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목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아무튼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대체 효과는 저축을 떨어뜨리는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작에서 더 하게 되면 진짜 이래? 하고 이제 데이터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아 요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교과서에 실린 것이고 이런 거 외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따라하기 효과니 등등 새로운 걸 누가 만든다 그러면 그거 진짜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럼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하나 더 추가되고 네, 그런 겁니다. 자,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요. 역시 일을 할까 말까인데 우선 첫 번째 여기요.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고. 놔둘게요. 소득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금에 가입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미래까지 생각하면은 내가 좀 부자가 됐네. 이런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소득이 증가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가가 여기 정상제라고 봐야 돼. 여가가 정상제다. 그러면 여가 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앞에서 본 거는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관심 있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나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예전에 뭐 시간 좀 많을 때는 뭐 그런 걸 조발표 그런 것 좀 할 때는 그런 것도 시키긴 했는데 그냥 들어가면 잘 나와 있긴 한데 경제학에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효과 네,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학과에서는 국민연금, 뭐 보험 이런 거 사회보험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있는 약간 대학원의 과정에 있는 계신 분도 이렇게 경제학과에서 이렇게 뭐 재정학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하기도 해. 왜냐면 이제 그쪽도 말로만 뭐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뭔가 세팅을 하려고 하면은 이 통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학으로 와서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정리하면 대체 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고 기타 뭐 인식 상속 효과 등등은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효과야. 일을 할까 말까 이쪽에 요거는 이제 소득 효과 같은 경우는 나의 실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여가가 정상제라고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봐야 돼. 정상제라는 게 뭐예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면 그게 정상제예요. 자, 그러니까 여가가 정상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상제인 여가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노동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 효과는 약간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해요. 대체 효과는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거기 뭐 억지로 설명을 하면 연금을 내는 기간과 그 연금 받는 그 기간 간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좀 불분명하다. 이 정도만 그냥 하시죠.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뭐 18세 이상 60세 미만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스토리가 한 요 정도 대략 큰 그림으로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시 또 뭐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세팅된 게 이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이게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욕을 엄청 먹게 돼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랑 비슷해. 야, 고양이 목에 방울 달면 얼마나 좋을까? 좋지. 딸랑딸랑 소리 나면 쥐들이 도망다니면 되잖아. 근데 누가 달 거야? 그럼 다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맨날 정부도 예전부터 전에 있었던 정부도 뭐 노무현 대통령 그때도 막 하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다음 정부로 넘기고 다음 정부 하다가 벌써 시간이 뭐 20년 뭐 이렇게 흐를 정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앞에 이제 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이 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저 배 앞에 암초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 선장과 부선장이 뭐 어쩌게 돌려라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뭐 국민들만 피해보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자체 연금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다니게 되면은 거기 직장 가입자 해가지고 고용주가 한 절반 정도를 내줘요. 근데 이제 고용주가 이제 말은 겉으로는 우리 조세 파트에서 본 것처럼 절반 정도 내주지만 임금에서 까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결국은 뭐 근로자가 다 내는 거고 지역 직장에 없으면 지역 가입자로 해가지고 또 내기도 하고요. 자, 운영할 때 세팅만 살짝 보면 연금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연금액이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구성 요소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는구나. 1.8 요렇게. 왜 1.8인지 모르겠고 이거 막 바꾸는 거지. 1.9, 1.8, 2.0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각각 경제 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거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나마 합의를 본 게 1.8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1 플러스 거기 보면 또 0.05Y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A가 뭔데? 그거만 살짝 볼게요. A가 뭔데? A는요. 연금 수급 직전 내가 연금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 전체 나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전체야.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평균 소득이 만약에 월 뭐 500 버는 걸로 할게. 근데 내가 만약에 300 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전체 평균이 500이면 당연히 300 버는데 실제로는 300 버는데도 500 버는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 그럼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요 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체니까 모든 국민 다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조정도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가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뭐 집값이 올라가도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딘 올라가고 어딘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그나마 조정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등 부분 이런 말을 붙였어요. B는 뭔가 보면 B요. B는요 거기 보시면 가입자 개인이야. 개인 전체가 아니라 개인. 그러니까 가입자 개인이 가입 기간 동안에 평균 얼마나 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납부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많이 받게 되는 거지. B가 클수록.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비례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소득에 비례해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Y가 빵이면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될 텐데 Y가 뭔데? Y 한번 보세요. 20년을 초과하는 가입 연수. 그러니까 연금을 오랫동안 많이 내기만 하고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장기 가입자에게 뭔가 어드밴티지 혜택을 주는 거야. 5%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빨리빨리 받아가기보다는 좀 더 여건이 되면 이렇게 더 넣어둘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선택뿐만 아니라 장기 가입한 사람에게 혜택도 주고 재분배 효과도 좀 반영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이걸 어떻게 배합하고 비율을 섞는가.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연금 가입하기 전에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월에 연금 얼마 받니? 이거야. 그래서 내가 월급이 300인데 뭐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거의 한 70% 내 소득을 연금이 대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커질까요? 언제? 당연히 가입자 보수 수준이 낮을수록, 그럼 평균 보수가 낮을수록 이런 혜택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재분배 효과가 좀 있겠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 대체율이 좀 더 커진다라는 거. 가입 기간이 길면 이제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소득 대체율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건 연금과 관련해서 재정 위기인데 뭐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알고 있어요. 해결책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행동에 실행에 옮기기가 힘든 거지. 인구 증가율이 감소,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률도 자꾸 떨어져. 예전에 막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뭐 고도 성장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거의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은퇴 연령도 자꾸 단축되니까 이제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슬슬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 이것도 이제 받아가는 사람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고갈 위기에 있게 됩니다. 대책은 뻔해. 쓰는 걸 듣게 해야지. 그러니까 받아가는 사람 나이를요 자꾸 뒤로 이렇게 미룹니다. 60세, 63세, 65세, 막 70세 여러분 될 때는 아까 뭐 100살까지 산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연금 수급 기간도 더 뒤로 늘릴 수 있어. 어차피 한 150살까지 살 거니까 100세부터 받아가시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65살에 죽을지도 몰라요. 이래야지 빨리빨리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입 증대 방안 더 내세요 하는 것밖에 없지 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거밖에 없어요. 세금 내거나. 그래서 많이 내고 뭐 조금 받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뭐 처음에 세팅 자체를 조금 내고 많이 받게 그런 게 있습니까? 값은 싼데 맛있는 음식 다 사기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없는데 정치인들은 늘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그냥 사실은 뭐 국가와 민족을 자꾸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뭐 자기 이득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표 얻으려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낸 것도 그나마 위험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정치인들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싹 이제 바꿔버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 근데 그 먼 미래 얘기인데 그 먼 미래가 벌써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바꿔야 되는데 쉽진 않죠. 자, 건강보험 제도는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냥 뭐 민간이 그냥 아플 때 그냥 보험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간이 이제 사회보험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요게 이제 약간 경제학적인 얘기가 필요하거든요. 미시경제학에서 불확실성화해서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여기서 뭐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 이 제목만 보세요. 외부성 이해 가실 거야. 그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때 경험해본 것처럼 이렇게 파급되면 부정적인 외부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긍정적인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한다 볼 수가 있겠고, 병원이나 건강 이런 의료보험이나 의료 비용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가치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가치제와 온정적 간섭주의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시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의료기기부터 해가지고 의사, 뭐 간호사, 전문 인력들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희소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에 가깝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그거 다 이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한 척 하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한데 속은 다 이렇게 환자에 가까운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또 재분배 효과도 있죠. 아픈 사람들이 또 저소득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되는 상황이 있는데, 뭐 아프니까 돈 없고 뭐 못 버니까 계속 좋은 거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상품 평등주의 있잖아. 이런 의료 서비스 같은 의식주는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상품 평등주의 하에서 정부가 재분배한다 보시면 되겠고,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면 역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학교라든가 회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학교도 사이즈가 커야지 교수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직원도 많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대량으로 뭐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지나치게 대기업 같이 공룡 같이 되면 애매하긴 한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이과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데 수업 가면은 경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공계 학생들도 와 있고 뭐 그렇게 막 좀 뭐 그렇고 이공계 수업도 한번 청강해 볼까 하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가기가 좀 힘든 게 그런 게 있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뭐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로 인한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분배 효과도 있습니다. 재분배 효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파란 색깔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과 또 경제력이 없으니까 자기 관리할 여력도 좀 안 돼.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요. 그런 경우에 보험급여의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뭐 보험을 설계할 때 재분배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저축에 미치는 효과도 살짝 그냥 보세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행동의 원리는 이게 다기간이라는 말 체크하시죠.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신경 써서 생활을 한단 말이야. 어떤 경우가 가장 삶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소비의 평준화 보이세요? 내가 소비 수준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평탄화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효용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는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누워있고 이렇게 예기치 못하잖아.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아프게 되면 비용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한창 젊었을 때는 미래 뭐 그런 거 있어. 지금 버는 만큼 100% 다 알바해서 쓰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나이가 들면 갑자기 아야 하고 아파지면 그 비용 어디서 나올 거야. 알바를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소비의 평준화라는 말, 그거 좀 예비적 동기의 저축과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 정도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 현행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는 그냥 요거는 경제학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이것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회 안전망을 제시하는 거지. 아니,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 잘렸어. 그럼 실직하게 되면 당장 뭐가 저축해 놓은 거나 그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보조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성할 때 직접 그냥 급여를 받는 게 있고 약간 이거는 사후적으로 돈으로 주는 거죠. 소극적인 개념인데 고용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실직 방지를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주에게 좀 뭔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럼 사업주가 자기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게 되면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데 정부한테 보조받게 되면 해고를 좀 약간 딜레이 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요즘 같은 경우에 새로운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상 뭐 어쩌고 이렇게 세상이 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그 지식 갖고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신문에도 보면은 뭐 인공지능 경제학, 뭐 인공지능 뭐 해서 막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뭐 쉽진 않죠. 그 학교는 이제 사실 보면은 사회를 앞서가서 한다기보다는 사회 변화한 거를 뭐 교수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측면이 좀 가까운 거니까 좀 이공계 쪽이야 뭐 사업을 직접 교수님들이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은데 이렇게 그 재취업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용보험에는 그냥 돈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도 직업훈련이나 다시 평생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을 어디 나와서 4년 동안 공부한 거 이거 갖고 평생 동안 써먹는 거거든. 내가 말이야 행정학과 나왔어, 뭐 글로벌 리더 나왔어, 경제 나왔어. 그러면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작을 몰라. 그래도 경작을 잘하겠지.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계속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무슨 과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진짜 뭐 할 줄 알아? 이게 좀 중요한 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뭐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다행히 뭐 그나마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들 뭐 책도 이렇게 구하기 쉽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노력을 하면 조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긴 하겠죠.
예전에 저도 뭐 간단한 작업하려고 하면은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시간 놓치게 되면 다시 보기 못 하잖아. 근데 요즘은 진짜 TV로 뉴스 같은 거 안 보죠. 그냥 유튜브에서 뭐 경제 상황이 요즘 어떤가 그럼 경제 이렇게 치면 경제 이슈들을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좀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면서 봐도 그냥 아 이렇군 해서 관심 있는 거는 좀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좋아진 것 같죠. 자, 예비적 동기 뭐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렵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냥 아유 정부가 도와주니까 말 그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야. 실업 상태 빠지면 정부가 뭐 고용보험 해가지고 뭐 실업급여를 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이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혜택이 소득 대체율이 큰 것처럼 너무 크게 되거나 기간이 장기가 되면은 당연히 실업 상태에 계속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장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기말고사 제가 말씀드린 거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낼 테니까 잘 보시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대동제니까 좀 해도 제가 세팅을 3교시 하려고 해놔서